진무역의 아들이냐? 그날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씨 멈춰요! 비켜주시오, 하연! 못 비켜요. 이검이 저 사람을 베는 순간 당신은 평생 이검을 놓지 못해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북방 오랑캐의 침략이 잦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만강 가까이에 자리한 함경도 어느 변방고을은 겨울이 되면 강 건너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눈이 쌓인 날 밤에는 더 잘 들렸습니다. 차를 애는 바람이 불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변방 지역이라 그 고을에는 유독 무관들이 많았는데 무관들 중에서도 유독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진무혁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요. 그런데 웃을 때는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실수를 해도 크게 혼내는 법이 없었지요. 대신 밤늦게까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었지요. 진 대장한테 혼나느니 차라리 뺨 맞고 말겠다고. 한 번 앉으면 새벽까지 붙들려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로 채비를 하는 진무혁을 보며 막내 부하가 물었지요. 대장님, 오늘도 일찍 가십니까? 그래. 어제도 밀가루를 손에 묻히고 오셨잖습니까요? 아들 밥은 내가 해줘야지. 누가 해주냐? 그래도 대장님이 밀가루 손으로 적을 맞으시면 위험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요? 저기 칼을 보지 밀가루를 보냐? 막내는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 옆에 있던 부하들도 고개를 돌리고 딴 데를 봤습니다. 웃음을 참느라 그런 것이었지요. 진무혁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하였지요. 서하의 어머니는 서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랑캐 침략 때 피란을 가다가 강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떠내려갔지요. 진무혁은 그날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았지요. 아침이면 밥을 짓고 저녁이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크고 투박해서 음식 모양이 반듯하지는 않았지만 서하는 단 한 번도 맛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좋았으니까요. 그 소리가 들리면 서하는 아직 잠결에서도 눈을 한 번 뜨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하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한 뼘 더 컸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말수가 적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지요. 서하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대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켰지요. 그래서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서하랑 약속을 해두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반드시 지키러 오니까 그게 귀찮다는 것이었지요. 서하는 날마다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담 모퉁이에 몸을 딱 붙이고서 고개만 빼꼼히 내밀어 바라봤지요. 아버지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로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킥킥거렸습니다. 이봐, 저 아이 또 왔어. 야, 고개만 빼꼼 나왔네. 저러다 목 빠지겠다. 진무혁은 모른 척했습니다. 다 보이는데 모른 척한 것이었지요. 하루는 훈련이 끝나고 나서 서하가 방 안에서 혼자 막대기를 들고 검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진무혁은 문가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하야. 네.
팔꿈치를 좀 더 당겨야 한다. 서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먹어라. 밥 식는다. 진무혁은 더 말하지 않았지요. 서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이 함께 밥을 먹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하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늘이 어두워지도록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대문 쪽을 바라봤지요. 아버지는 평생 저녁 먹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따뜻할 때 아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둠이 완전히 깔리고 나서야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벌떡 일어났지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관복을 입은 사내들이었지요. 이 집이 진무혁의 집이냐? 그렇소만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십니다. 안다. 내 아비는 지금 관아에 있다. 관아에요. 왜요? 내 아비 진무혁이 북방 오랑캐와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넘긴 역적으로 밝혀졌다. 서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오. 증거물을 찾아라. 부하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쏟아내고 마루 밑까지 들쑤셨지요. 서하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살림들이 바닥에 내팽개쳐졌지요. 밀가루 묻은 앞치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앞치마를 바라보다 눈을 감았지요. 사내들이 찾아낸 것은 오랑캐 문자로 빽빽하게 쓰인 서찰 한 묶음이었습니다. 방 깊숙한 곳, 마루 아래에서 나왔지요. 그것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이요. 증거물 나왔습니다. 서찰을 찾아낸 자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는 그날 밤 역적의 누명을 쓴 채 끌려갔습니다. 진무혁은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지요. 관원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로 그 큰 몸이 한없이 작아 보이는 채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아들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지요. 사흘 뒤 아버지가 옥중에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매를 맞다가 그리 됐다고 했지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돌아갔습니다. 역적 집안에 오래 있기가 꺼림칙했던 것이지요. 서하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사흘 동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마루에 앉아 멍하니 두만강 쪽 하늘만 바라봤지요.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아들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침에 물을 길러 나갔다가 이웃 여인네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요. 저 집 아이 어쩌려나, 아비가 역적이니 무슨 낯짝으로 고을에 붙어 있으려나. 집주인은 방을 비우라고 재촉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서하의 나이가 그때 12살이었지요. 다만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그 누명을 씌웠는가. 이웃에 사는 노인이 어느 날 밤 살며시 서하를 불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얘야, 그날 관원들을 이끌고 온 자 있지 않느냐? 네. 그 자가 이 고을 병마절제사 윤대현이라는 자다. 내 아버지와 같은 무관인데 진무혁 장군이 자기보다 이름이 높은 것을 오래전부터 시기했다고 하더구나. 한양으로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소문도 있지. 윤대현. 그래. 하지만 함부로 입 밖에 내지는 마라. 지금 세력이 당당한 자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너도 위험해.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살아야 기억한다. 일단 살아남는 게 먼저야. 몸 조심해라.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오래 생각했지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 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혼자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차갑게 박혀 있었지요. 아버지, 반드시 그놈을 찾아내겠습니다. 서하는 무작정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보따리 안에는 옷 한 벌과 아버지가 차던 낡은 허리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살림은 집주인이 가져갔지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들고 다닐 힘도 없었고 들고 다닐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첫날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해가 지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남쪽이었지요. 닷새를 걸었을 때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신발 안에서 뭔가 젖는 느낌이 났는데 벗어보니 피였지요. 서하는 그냥 다시 신었습니다. 멈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래를 걸었을 때는 길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름도 모르는 들판 한복판에서 하늘을 보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느릿느릿 지나갔지요. 이상하게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름만 봤지요. 한동안 그러다 눈이 감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곳에 누워 있었지요. 천장이 낮고 석가래가 굵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쇠 냄새와 숯 냄새가 뒤섞인 묘한 냄새가 났지요. 서하는 처음에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사흘은 굶은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요. 머리는 반쯤 휘었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손등에는 쇠를 오래 다룬 사람 특유의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지요. 눈빛은 조용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들어와 물 한 사발과 밥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았지요.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서하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어딘가다. 길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다. 감사합니다. 마셔라. 밥은 물 마시고 났소.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지요. 서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쓸 말만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 점이 서하랑 꽤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쇠 노인이라 불렀지요. 대장간 일을 하는 것인지 혼자 사는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산 너머에 쇠 노인이 산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요. 서하는 그냥 사부라 불렀습니다. 사흘이 지나 서하가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사부가 밥을 들고 들어오다 서하가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말했지요. 이제 일어날 수 있겠구나. 네. 어디서 왔느냐? 함경도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느냐? 네. 왜? 서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부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어라. 더 묻지 않았지요. 서하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하가 어느 날 밤마당에 혼자 나와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 사부가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요. 별이 서너 개 구름 사이로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서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사부님, 저에게 검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옥에서 죽게 한 자입니다. 복수를 위해 검을 배우는 자는 결국 검에 먹힌다. 그렇다면 복수가 끝난 후에는 검을 버리겠습니다. 사부가 오래 서하를 바라봤지요.
12살짜리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도 트기 전에 사부가 서아를 흔들어 깨웠지요. 일어나라. 지금이 몇 시입니까? 새벽이다. 서아가 눈을 비볐습니다. 검을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눈이 번쩍 뜨였지요. 밖으로 나와 보니 하늘에 별이 아직 박혀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왔지요. 사부는 마당 한쪽에 쇠덩이 2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팔뚝만 한 쇠막대였지요. 서아가 하나를 들어보니 어린 팔로는 꽤 무거웠습니다. 저것으로 뭘 하는 겁니까? 들어라, 마당을 돌아라. 몇 바퀴요?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처음 10바퀴는 그럭저럭이었습니다. 20바퀴쯤 되자 팔이 떨렸지요.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바퀴째에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쇠막대가 쿵 하고 땅에 떨어졌지요. 손이 쇠막대를 쥐고 있던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또 20바퀴를 돌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더 무서웠지요.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려는데 손가락이 젓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지요. 쇠막대를 쥐던 근육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주무르는 것을 사부가 보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라. 왜요? 풀린다. 서아가 부뚜막에서 물을 데워 대야에 담갔습니다. 손을 넣자 처음에는 따가웠다가 서서히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했지요. 사부는 그 옆에 앉아 담뱃대를 피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냐? 윤대현이라는 자입니다. 무관이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양 쪽에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걷고 있었던 것이냐? 한양이 남쪽인 줄 알았습니다. 사부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 말했지요. 한양은 서남쪽이다. 그랬군요. 알고 있었으면 진작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물어봤냐? 서아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부가 담뱃대를 털며 말했지요. 강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여기 있어라.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사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이제 다음을 가르치겠다. 검입니까? 아직이다. 눈을 감고 싸우는 법이다. 눈을 감고요? 눈에 의지하는 자는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밤에는 눈이 소용없다. 눈이 아닌 것으로 느껴야 한다. 눈이 아닌 것이 뭡니까? 귀, 코, 피부, 발바닥. 발바닥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면 발바닥이 먼저 안다. 다음 날 새벽 사부는 서아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돌을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돌이 서아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아이고, 그게 싫으면 피해라. 눈이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던지기 전에 소리가 난다. 내가 돌을 집어드는 소리, 팔을 들어 올리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들어라. 또 던졌지요. 또 맞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맞아봐야 피하는 법을 안다. 또 던지겠다. 잠깐만요. 잠깐은 없다. 그날 서아의 이마에는 혹이 3개 생겼지요. 저녁에 사부가 약을 발라주다가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지? 네. 내일도 아플 것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혹이 3개면 잘 버틴 것이다. 그게 위로입니까?
내 처지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다. 서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부가 일어서며 말했지요. 내일은 5개가 생길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은 더 빨리 던진다. 열흘이 지나자 돌 3개 중 하나를 피했습니다. 피했을 때 서하 본인도 놀랐지요.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지요. 한 달이 지나자 2를 피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10개 중 8개를 피하게 됐지요. 나머지 2개는 일부러 맞는 건지 못 피하는 건지 서하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부가 밥상을 차려주다가 처음으로 피식 웃었지요. 이제 검을 가르치겠다. 진짜요? 아직 멀었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서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하신 적이 없으시군요. 그래. 검을 처음 손에 쥔 날이었습니다. 사부가 창고 안쪽에서 낡은 목검을 하나 꺼내왔지요. 서하가 받아들자 손바닥이 나무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지요. 낯선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서하는 아버지가 훈련하는 모습을 담 너머로 훔쳐보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였지요. 손이 이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한 번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목검을 집어들었다가 화로 옆에 있던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와장창 깨졌지요. 사부가 방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뭐냐? 죄송합니다. 새 그릇 구해오겠습니다. 그릇은 됐다. 낮에 연습해라. 낮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릇값이 더 비싸다. 서하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사부도 웃었지요. 2 사람이 함께 웃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마당에 물기가 올라오던 날, 사부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쇠검 2 자루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쥐고 하나를 서하에게 건넸지요. 오늘부터는 이것으로 한다. 진짜 검입니까? 날은 세워두지 않았다. 하지만 맞으면 아프다. 알겠습니다. 사부는 먼저 한 가지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고는 그 자세를 100번 반복하라고 했지요. 서하가 어느 정도 하고 나자 사부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다. 어떻게요? 직접 해봐라. 그러고는 서하를 향해 검을 겨눴습니다. 서하가 막으려 했지요. 당연히 막지 못했습니다. 검이 어깨를 툭 하고 쳤지요. 그래서 아프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상대의 눈을 봐라. 발을 봐라. 숨소리를 들어라. 그걸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언제쯤 느껴집니까? 알게 되면 안다. 그 말씀은 불친절하게 들립니다. 그래, 그런데 사실이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검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됐지요. 자다가 일어나서 검을 잡아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다 멈추면 자연스럽게 손이 검 쪽으로 갔지요. 사부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아직 사부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필요는 없다. 몸이 검을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5년이 지나자 사부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검을 겨누었습니다. 서하는 그때까지 사부와 겨룬 적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단 한 초식도 막지 못했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부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렸지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빠르지 않으신데 막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 이미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압니까?
발끝이 말해준다. 눈빛이 말해준다. 어깨가 말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생각하면 늦는다. 그 말의 의미를 서아가 깨닫는데 한 해가 더 걸렸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겨루다가 처음으로 사부의 검을 막아냈지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맞고 나서도 자신이 막은 것을 몰랐지요.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눈이 뒤늦게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됐다. 방금은 몸이 기억한 것이다. 내가 수천 번 넘어지고 수천 번 일어난 것을 몸이 6년이 지나던 해봄이었습니다. 사부와의 겨루기가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사부가 언제나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막히고 밀리고 다시 치고 그런 식으로 한동안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사부가 한 걸음 물러섰지요. 됐다. 방금은 사부님이 일부러 물러서신 겁니다. 아니다. 진심이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으냐?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부님보다 강해진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실 게 없다는 뜻 아닙니까? 사부가 서하를 바라봤지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렇다. 서하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마당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사부의 얼굴이 조금씩 수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조금 적게 먹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서하가 어느 날 저녁에 물었지요. 사부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나이가 드는 것이다.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됐다.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밥을 줄이면 몸이 가벼워진다. 가벼운 게 나쁜 게 아니야. 서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요.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부가 싫어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사부가 어느 저녁 서하를 불렀지요. 화로 앞에 마주 앉은 사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손을 화로 쪽으로 뻗고 있었지요. 손이 차가웠던 것입니다. 사부님,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이제 내가 갈 길을 가거라. 사부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아니다. 너한테 당부할 것이 있다. 서하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검은 반드시 버려라. 처음에 약속했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길다. 네. 살아야 한다. 오래, 잘. 사부가 서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잘 살아라. 그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부는 눈을 감았지요. 서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부의 손을 그대로 쥐고 있었지요. 화로의 불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하는 손수 땅을 팠습니다. 봉분을 만들고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오래 그러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검을 허리에 차고 길을 나섰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나온 서하는 낯설었습니다. 6년 동안 사부와 단둘이 살았으니 사람이 많은 곳이 어색했지요.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장수들이 물건을 파는 소리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였지요. 주막에 들어가 밥을 시키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뭘 드시겠냐고 물으니 서하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지요. 밥이요. 밥은 당연하고요. 반찬은요? 아무거나요. 주막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무거나예요? 10년 가까이 사부가 알아서 차려줬으니 반찬을 골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잠깐 서하를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제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나온 밥상에는 반찬이 5가지나 됐습니다. 서하는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잠시 멈췄지요.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이 생각났습니다. 모양은 투박해도 국이 늘 뜨거웠고 반찬은 늘 넉넉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앞에 앉아서 먹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밥알을 꼭꼭 씹으며 먹는 소리가 좋았지요. 서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서 윤대현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소문을 시작했지요. 사흘이 지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윤대현은 함경도에서 착실히 공을 쌓아 한양병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여러 무관들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진무형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서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양으로 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서하가 한양으로 향하는 그 산길 어딘가에서 같은 시각 반대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여인이 있었으니까요. 이름은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의 아버지 최참봉은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아전이었지요. 딸 하나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아직 어릴 때 하연이 아라 눕자 사흘을 뜬 눈으로 지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끔찍이 여기는 마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연이 15살이 되던 해부터 갈등이 생겼지요. 하연이 마을 의원 밑에서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의원이 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 저는 사람을 고치고 싶어요. 고치고 싶으면 시집 가서 남편 뒷바라지나 해라. 그게 고치는 것 아니겠냐. 그건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원은 남자가 하는 것이야. 여자가 하면 모두가 이상하게 본다. 이상하게 봐도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날 이후 3년이 싸움이었지요. 하연은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을 의원 문화에 들어가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요. 하연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는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하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혼자 먹었지요. 의원댁에서 늦게까지 약재를 손질하다 왔다고 하연이 말하자 아버지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하연은 묵묵히 밥상을 다시 차렸지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드시지 않은 밥을 새 그릇에 담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마침내 혼처를 들이밀었지요. 이웃 고을 부호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32, 전처가 아이를 낳다 죽었다고 했지요. 하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울리는 혼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저는 의원이 될 거예요. 의원은 의원이고 시집은 시집이다. 둘이 왜 같이 묶이느냐. 아버지,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시집을 가고 싶어요. 순서를 제가 정하고 싶다고요. 이 집 딸 주제에 무슨 순서를 내가 정한다는 것이냐. 아버지, 가지 않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버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지요.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하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스승이 한양 쪽에 있었지요. 약재를 꾸러미에 묻고 술에 쉬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나가야 했지요.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잠들기 전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났지요. 그냥 툭 떠올랐습니다. 왜 지금 그게 생각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대문에 서 있었습니다. 하연이 수레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않았지요. 하연아. 하연이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가면 다신 돌아오지 마라. 하연은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눈물이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벗어날 때까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발소리를요. 이틀을 걸었습니다. 첫날은 길이 평탄했습니다. 둘째 날이 문제였지요. 산비탈을 넘어야 했는데 수레가 무거웠습니다. 약재 꾸러미만 해도 6묶음이었지요. 하연이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며 올랐지만 비탈 중간쯤에서 바퀴핀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하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러미들이 하나씩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것도 이게 다 어쩌나. 두 팔을 벌려 막아보려 했지만 당연히 막을 수 없었지요. 5묶음이 굴러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아래쪽 산길을 걸어오던 한 사내가 멈추더니 비탈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 굴러 떨어진 꾸러미들을 하나씩 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였지요. 서하가 꾸러미를 들고 올라와 수레 옆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요? 약재예요. 다 잃어버릴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서하가 수레를 살펴보니 바퀴핀이 빠져 있었습니다. 굴러간 바퀴가 비탈 아래 수풀 속에 박혀 있었지요. 서하가 내려가 바퀴를 가져오자 하연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핀이 있어야 끼워요. 알고 있소. 그 핀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럼 주시오. 하연이 품속을 뒤적이다 핀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서하가 바퀴를 끼우고 핀을 꽂았지요. 수레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 됐다. 하연이 기뻐하다가 서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이름이 어찌 되세요? 서하라 하오. 저는 하연이라 해요. 어디로 가세요? 한양이요. 어머나, 저도 한양 쪽으로 가는데요. 스승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의원 스승이요. 혼자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요? 네, 왜요? 무겁지 않소. 좀 무겁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연이 방긋 웃었지요. 그 웃음이 씩씩했습니다. 짐도 무겁고 아버지와 안 좋게 헤어진 사람의 웃음이라 보기 어려웠지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함께 걷게 됐습니다. 하연은 걸으면서 말이 많았지요. 저 마을 이름은 뭐예요? 모르오. 저 꽃 이름은 아세요? 모르오. 어릴 때는 어디서 사셨어요? 함경도요. 함경도요. 거기서 여기까지 혼자 오셨어요? 그렇소. 왜요? 볼일이 있소. 어떤 볼일이요? 복잡한 일이요. 아,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거랑 말하기 싫은 거랑 무슨 차이예요? 서하는 그 말에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묻지 않을게요. 그러더니 이내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서하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억지로 대답을 짜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시즌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하연이 갑자기 수레를 멈추더니 짐 사이를 뒤적거렸지요. 그러다 천으로 싼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뭐요? 말린 대추예요. 제가 직접 말린 거예요. 길이 멀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당귀도 조금 넣어서 말렸어요. 피로에 좋아요. 서하가 손을 내밀자 하연이 대추 몇 개를 손바닥에 놓아줬습니다. 서하가 대추를 입에 넣었지요. 달고 쫀득했습니다. 약재 향이 살짝 났지요. 맛있소. 그렇죠. 단 것에 약재 향이 더해지면 몸이 더 잘 받아들여요. 의원이 직접 약재를 말리는 거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스승님은 약재는 반드시 직접 손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잠시 걸음을 옮기다가 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가족이랑 좀 안 좋게 헤어져서요. 아버지랑요.
제가 의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왜요? 여자가 무슨 의원이냐고 하셨지요. 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허락 안 받고요.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 해야 하오? 잘했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든지요. 잘 모르겠소. 왜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댁 마음도 다 모르니까요. 그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하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그렇긴 하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술의 바퀴 소리가 나직이 들렸습니다.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밥을 먹는데 하연이 서하의 밥그릇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서하 씨, 밥을 왜 그렇게 드세요? 어떻게요? 너무 빨리 드세요. 밥알을 씹는 건지 그냥 넘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먹소. 사부님도 빨리 드셨어요? 그랬던 것 같소. 둘이 같이 살면서 아무도 천천히 먹으라고 안 했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요? 중요하죠. 밥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해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의원 스승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밥을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해진다고요. 한번 천천히 드셔봐요. 서하가 의식하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맛이 달랐지요. 국물이 짭조름하게 느껴졌고 밥알이 씹히는 느낌이 났습니다. 진짜로 다르네요. 그렇죠. 10년을 손에 봤군요. 이제부터 천천히 드시면 돼요. 하연이 웃었습니다. 서하는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지요. 왜 마음에 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하연이 물었습니다. 한양에 가면 어디서 지낼 거예요? 모르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없소. 그럼 제 스승님 댁 근처로 와요. 거기 주막이 좀 좋은 데가 있어요. 어떻게 아오? 전에 한번 스승님 심부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서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감사하오. 또 모르겠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해야지요. 하연이 잠시 서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서하가 혼자 검을 닦고 있는데 하연이 옆에 와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지요. 그 검 오래됐어요? 사부님께 받았소. 소중하겠네요. 그렇소. 근데 자꾸 닦아요? 녹이 쓴 것도 아닌데. 손이 심심할 때 닦는 편이요. 그게 손이 심심한 거예요? 마음이 심심한 거예요? 서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심심한 것 같소. 한양에 가면 많이 바빠지겠네요. 그럴 것 같소.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소. 그럼 한양 들어가면 저랑 같이 다니지 말아요. 위험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제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던 말이요. 알아요. 저도 그게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하연이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걱정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왜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럼요, 한다는 거잖아요. 서하는 할 말이 없었지요. 그냥 검을 닦았습니다. 하연도 그냥 하늘을 봤지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조용했지요. 조용한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파하기 전 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괜찮으면 내일도 같이 걸어요. 서하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하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하는 한참 혼자 앉아 있다가 검집에 검을 꽂았지요.
다음 날 새벽에 서하가 짐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을 때 하연은 이미 수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하연이 말했지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도 일찍 일어났어요. 서하가 말없이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이 옆에서 따라 걸었지요. 한양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하연은 스승을 찾아갔지요. 서하는 저작거리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관들이 다니는 길목과 관아, 근처 주막을 중심으로 돌았지요.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법이었습니다. 서하는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들었지요. 이튿날도 사흘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윤대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군관 출신 노인이었습니다. 윤대현이라는 자 아시오? 알지, 병조에서 잘 나가는 자 아니냐? 어떤 자요? 뭘 캐묻느냐, 젊은이. 먼 친척 어른이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저택은 북쪽 담장 옆이야. 그런데 그 사람 경비가 삼엄해. 함부로 찾아가지 마라 성가신 사람이야. 왜요? 자기한테 이로운 자는 끌어들이고 이롭지 않은 자는 잘라내는 사람이야. 그게 솜씨 좋게 된다, 이거지. 서하가 들은 것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흘을 더 지켜봤지요. 낮에는 관아에 있다가 해가 질 무렵 저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정했습니다. 경비는 담장 안쪽으로 2명, 대문 앞에 2명, 후문 쪽에 1명이었지요. 서하는 그 숫자와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거처를 나서기 직전 하연이 나타났지요. 서하의 차림새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소. 혼자요? 당연하오. 하연이 서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가지 마요. 해야 할 일이요.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요. 돌아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서하가 잠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약속하겠소. 하연이 비켜줬습니다. 서하가 문을 나서며 말했지요. 기다리지 마시오. 기다릴 거예요. 자시오. 당신 돌아올 때까지 못 잘 것 같은데요. 윤대현의 저택은 담이 높았습니다. 서하는 담장 뒤편에서 숨을 골랐지요. 공기가 찼습니다. 자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생각하면 늦는다. 서하는 담을 넘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지요. 마당 안쪽에서 경비 하나가 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움직임을 눈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느꼈지요.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경비가 등을 돌리는 순간 그림자처럼 옮겼지요. 다음 경비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막았습니다. 달려드는 자들이 하나씩 쓰러졌지요. 복도를 지나고 대청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대현이었지요. 50이 넘었지만 체구가 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칼을 집어든 것을 보니 무관 출신답게 아직 몸이 굳지 않은 것이었지요. 누구냐? 진무혁의 아들이요. 그 순간 윤대현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6년간 사부에게 배운 것이 바로 그 눈빛을 읽는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씌운 누명을 기억하오. 오랑캐 서찰, 그것은 당신이 심어놓은 것이었소. 윤대현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도 이렇게 혼자 들어왔어. 대단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판단은 나중에 하시오.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지는 못한다. 그 판단도 당신이 하는 게 아니오. 서하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서아가 본능적으로 몸을 틀며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돌아봤지요. 하연이었습니다. 하연의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요. 서아는 그 자리에서 검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지요. 하연 씨. 하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뒤따라왔어요.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소. 기다린다고 했지 안 따라온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게 그 말이오. 달라요.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거고 따라가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오? 아프긴 한데 당신이 안 다쳤잖아요. 윤대현이 그 틈에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서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연을 안아들고 달리기 시작했지요. 달리는 동안 하연이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하시오. 진짜로 별로 안 아프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소. 좀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저도 의원이에요. 제 상태는 제가 알아요. 당신이 아프다고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오. 하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그럼 아파요. 많이요. 고맙소. 그래도 당신 돌아왔잖아요. 약속 지켰어요.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빨리 달렸지요. 의원이 하연을 살펴보는 동안 서하는 바깥 마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지요. 10걸음을 갔다가 돌아오고 또 10걸음을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만에 의원이 나왔지요. 목숨은 건졌소. 하지만 어깨 쪽 힘줄이 끊겼으니 그 팔로는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울 것이요. 서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힘줄이 끊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하도 알았지요. 검을 수련할 때 손목 힘줄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부가 말했지요. 힘줄은 뼈와 달리 한 번 크게 상하면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하연의 오른손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왼팔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었지요. 며칠 뒤 하연이 눈을 떴습니다. 서하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서하는 하연이 의원댁에 누운 뒤로 그 방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눈치를 줄 정도였지요. 내가 뵌 것이요.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왜 따라온 것이요. 걱정이 돼서요. 그러다 이렇게 됐잖소. 당신은 안 다쳤잖아요. 당신이 다쳤소. 나는 괜찮아요. 팔을 쓸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이요. 의원인데 한 팔로도 침은 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잘못이요. 내가 스스로 뛰어든 거잖아요. 어두운 데서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신도 모르지 않았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복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시오. 그럼 뭐라고 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오. 하연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서하를 바라봤지요. 그러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날 이후 서하는 검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는 진정서를 썼지요. 처음에는 쓰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서하는 오랫동안 글보다는 검을 잡고 살았으니까요. 자부에게 글도 배웠지만 넉넉하게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썼지요. 글씨가 반듯하지 않아도 내용이 분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증언해 줄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지요.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들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12살 때 기억이었지요. 이름이 4개 떠올랐습니다. 그 중 2명은 이미 고을을 떠나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고, 1명은 찾아가자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고개만 내밀더니
진무혁 장군이라는 이름을 모른다고 했지요. 그 눈빛은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이었지요. 나머지 한 명은 경기도 어느 고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찾아가 마당에 들어서자 그 사람이 멈칫했지요. 서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진무혁 장군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들어와. 그 사람은 윤대현이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언을 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때가 오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서하는 지쳐서 주막마루에 앉아 멍하니 있었지요. 하연이 그 옆에 와 앉았습니다. 힘들어요? 검보다 어렵소. 검은 상대가 눈에 보이는데 이건 잡히지가 않소. 그렇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아픈 사람 치료할 때 제일 힘든 게 병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낫고 싶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오? 계속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서하가 그 말을 듣다가 말했지요. 당신은 어떻게 하오? 아픈 사람들을 날마다 보면 지치지 않소. 지치죠. 근데 낫는 걸 보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요. 포기할 생각은 없소. 알아요. 그래서 옆에 앉은 거예요. 서하는 그 말에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고맙소. 다음엔 제가 고맙다고 하기 전에 먼저 말해요. 어렵소. 연습하면 돼요.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사 짓던 그 사람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겨울 내내 고민하다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먼저 서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증언하겠소. 서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무혁 장군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오래 마음에 걸렸소.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더 못 살겠더이다. 그 증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증언이 하나 나오자 또 하나가 나왔지요. 윤대현에게 공을 빼앗겼다는 다른 무관이 나섰습니다. 오랑캐 서찰을 만든 자가 병이 깊어 죽기 전에 고백을 남겼다는 말도 나왔지요. 한 올 한 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진무혁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지요. 윤대현은 관직을 잃고 옥에 갇혔습니다. 서하는 그 소식을 들은 날 주막 마당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지요. 하연이 옆에 와 섰습니다. 서하가 한참 만에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야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18년 만이었습니다.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28이 되어서야 그 억울함을 풀었지요. 하연이 말없이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하는 잡힌 손을 내려다보다 말했지요. 고맙소. 먼저 말했네요. 연습했소. 하연이 웃었습니다. 서하도 웃었지요.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남쪽으로 걸었지요. 사흘을 걷고 나흘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지요. 어느 날 아침 고개 위에 올라섰을 때 눈앞이 탁 트이며 파란 것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발을 멈췄지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바다예요. 서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넓었지요. 아무리 봐도 끝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크네요. 그게 다예요? 끝이 없네요. 좋아요? 많이 좋소. 서하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지요.
검처럼 생겼소. 바다가요? 끝이 없으니까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소. 그 비유 좀 이상하긴 한데 이해는 가요. 이상한가요? 조금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하는 검을 방 한쪽에 걸어두었지요. 처음에는 허리가 허전했습니다. 10년 넘게 옆에 두고 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검이 없어도 괜찮았지요. 어부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마을 어부가 처음에는 서하를 보고 이런 말을 했지요. 이보쇼, 손이 검사 손이네. 그물질은 해봤소. 처음이요. 처음이라. 그러면 뭐든 처음 해보면 실력이 없는 것이니까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런데 천천히 배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물 던지는 방식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요. 팔 힘은 있었는데 힘으로만 하면 그물이 엉켰습니다. 며칠째 어부 어른이 보여주는 대로 해봐도 안 됐지요. 그러다가 그물을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어부 어른이 한참 웃다가 말했지요. 이보쇼,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거지 자기를 잡는 게 아니오. 알고 있소. 알면서 왜 그러시오? 처음이라 그렇소. 처음이라도 너무하오. 그날 저녁 서하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물을 머리에 쓰고 왔소. 하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네. 실수로. 하연은 잠깐 참다가 결국 소리 내어 웃었지요. 웃으시오. 웃어서 미안한데 너무 웃겨요. 괜찮소. 나도 웃겼소. 같이 웃었어요? 어부 어른이 하도 웃으시길래 같이 웃었소. 잘했어요. 그게 사람이랑 친해지는 방법이거든요. 하연은 마을에서 의원 노릇을 했습니다. 왼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지만 오른손 하나로도 침을 놓고 약을 다리는 것은 할 수 있었지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젊은 여의원을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한 분이 다리 치료를 받고 나서 여기저기 소문을 냈지요. 그 할머니가 하루는 다시 왔습니다. 다리는 이미 나았는데 또 왔지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왔어. 그냥요? 외로워서. 하연이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두 사람은 한동안 차를 마셨지요.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물었습니다. 저 팔은 어쩐 거야? 다쳤어요. 누가 다치게 했어? 제 남편이요. 뭐야, 때렸어? 아니요, 실수로요. 실수로 팔을 다치게 해. 저도 거기 있으면 안 됐는데 있었거든요. 어이구, 말이 복잡하다. 하연이 웃으며 말했지요. 복잡한 사람이랑 살고 있어서요. 근데 좋아? 네, 많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다가 문 앞에서 서하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위아래를 훑더니 말했지요. 자네가 저 의원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팔 다치게 했다며? 실수로요. 실수로 마누라 팔을 다치게 해. 조심히 살아요. 서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가고 나자 하연이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는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지요. 서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들었소? 네. 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지 마시오. 못 참겠어요. 조심히 사세요, 서하 씨. 서하가 잠시 하연을 바라보다 말했지요. 그러겠소. 그 말에 하연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하연의 아버지에게서였지요.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딱 2줄이었지요. 아비가 잘못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 울었지요. 서아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하연이 울다가 말했지요. 아버지를 찾아가 볼게요. 함께 가겠소. 바쁠 텐데요. 당신 가는 곳이면 바쁜 게 아니오. 하연이 울다가 웃었습니다. 왜 우시오? 기뻐서요. 기쁘면 웃어야지. 왜 우? 기쁘면 울기도 해요. 복잡하구려. 맞아요. 두 사람은 함께 하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딸을 본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지요. 하연을 보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연도 그냥 서 있었지요. 그러다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러다 아버지가 서아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살피더니 물었지요. 직업이 무엇이오? 어부입니다. 어부요? 전에는요.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왜 내려놨소? 붙잡아야 할 것을 찾았습니다. 내 딸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 말했지요. 내 딸 잘 부탁하오. 이미 그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연이 걸으며 말했지요. 당신은 천하제일검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뭐가 좋소?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면 뭐가 좋소? 그냥 멋있잖아요. 멋은 됐소.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서아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이요. 하연이 멈추며 물었지요. 갑자기요? 물어봤잖소. 그렇긴 한데. 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저도요. 뭐가요? 당신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서아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나도요. 그게 먼저였잖아요. 두 번 말하면 더 진심인 것이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났어요? 방금 만들었소.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뭐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물 던지는 법이요. 그거 괜찮네요. 처음엔 머리에 쓰게 될 수도 있소. 그건 아버지 닮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나는 지금은 안 그러오. 알아요. 많이 늘었어요. 고맙소. 또 먼저 말했네요. 연습했다고 하지 않았소. 맞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지요. 갈매기 한 마리가 파도 위를 날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금은 보화가 집 안에 가득해도 웃음이 없으면 빈집이요. 단칸 오두막집이라도 웃음이 있으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서하는 초라한 어부로 살았지만 하연과 함께 날마다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 산비탈에서부터 이미 닮아 있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험한 길을 홀로 걸었고, 하연은 자신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집을 나서 험한 길을 홀로 걸었지요. 둘 다 무거운 것을 지고 걸었고, 둘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길에서 서로를 만났지요.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서로 웃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검술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값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